제목 화요일 오후 2시 하모니 클럽. 이제 뭐하지? 은퇴 후 세 번째 월요일 아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없었으며 35년간 매일 출근했던 삶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벌써 1시간 전에 일어나 서재에 들어갔고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남편은 이미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아침 독서, 주말 등산, 온라인 바둑을 즐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을 보며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현명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봤자 볼 것도 없어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확인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단톡방은 은퇴 후 나가버렸고 가족 단톡방은 며칠째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달력을 펼쳐보니 5월 달력에는 단 하나의 표시도 없었고 깨끗한 흰색 네모칸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내 달력은 빼곡했습니다. 회의, 출장, 거래처, 미팅, 팀 회식으로 매일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나는 자유를 꿈꿨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유를 얻고 보니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산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일 오전에 아파트는 고요했고 가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과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들, 그리고 저 같은 중년 여성들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편함 앞을 지나다가 나는 멈춰 섰습니다. 며칠째 확인하지 않은 우편물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 광고 전단지였습니다. 그때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한 하늘색 종이에 인쇄된 작은 글씨들이었습니다. 소모임 하모니 클럽 회원 모집, 나이, 직업, 성별 무관하며 함께 웃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동네 커뮤니티 센터 3층에서 만나요.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모임을 모집한다는 게 이상했고 혹시 다단계나 종교단체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전단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시간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은 각자 간단히 먹었고 잠깐 소파에 누워 있으니 눈꺼풀이 무거워졌으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또 자버렸네. 최근 들어 낮잠이 잦아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자는 것 말고 달리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었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낮에는 졸려서 자며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안경을 벗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그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점심도 대충 먹었고 저녁 준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볶아 먹을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바쁜 와중에도 식단을 짜고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요리했는데 지금은 그럴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은퇴하고 나서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뭐라도 해봐요. 취미 활동이라든지. 취미가 어디 하루아침에 생겨? 나 평생 일만 하고 살았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63세, 아직 늙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도 괜찮고 정신도 또렷한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놓아둔 가방에서 그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소모임 하모니 클럽. 뭔지도 모르는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달력에 아무것도 표시할 게 없는 제 삶에 이건 적어도 하나의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좋은 선택일지 나쁜 선택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택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텅 빈 달력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선택이 제 무료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파문이 아니라 쓰나미가 될 줄 전혀 몰랐지만 말입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하모니 클럽의 첫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고 친절했습니다.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어요 라는 말과 함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임 하나 나가볼까 해. 모임? 무슨 모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소모임이래. 그냥 한번 가보려고.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은퇴 후 한 달 동안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좋은데요.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게 훨씬 낫지. 남편의 격려에 오히려 긴장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9시였고 모임 시간까지는 5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옷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거울 앞에 서서 이 옷 저 옷을 갈아입어 보았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아 벗었고 너무 편한 것 같아 또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무난한 옷으로 선택했습니다.
점심은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후딱 해치웠고 1시 30분이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지만 일찍 나가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출근을 하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명패에 하모니 클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10분이나 남았습니다. 너무 일찍 온 걸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하모니 클럽 찾으시는 건가요?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보라색 스카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처음인데요.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들어갈까요? 다행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원형 테이블 주위로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작은 주방과 커피 머신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1분,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2분이었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온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의자를 골랐고 함께 온 분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2시 5분쯤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그분이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왔던 여성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만든 김선영입니다. 올해 66이고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선생님이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투에서 차분함과 정리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TV 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는데 이게 삶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을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공감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 모임을.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 해보고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거죠. 거창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옆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71고요. 남편 따라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가 5년 전에 이 동네 정착했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남편은 작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은행원이었던 분, 공무원이었던 분, 식당을 운영하다 접은 분, 모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정미경입니다. 올해 63이고요. 한 달 전에 은퇴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했어요.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 동안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저는 뭐가 남은 건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옆에 앉은 박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다 그래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들이 따뜻했습니다.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둘 일어나 도왔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모두가 웃었고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김선영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았어. 좋은 사람들이더라. 다행이네.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날 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칸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하모니 클럽 이시. 텅 비었던 달력에 오랜만에 새겨진 약속이었습니다. 작은 표시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하모니 클럽 모임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는 이제 제 삶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달력의 화요일 칸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졌고 그 표시들이 제게는 작은 등대 같았습니다. 모임은 점점 활기를 띠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던 저희가 이제는 만나자마자 웃으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은 매번 좋은 책을 추천해 주었고 박순희 씨는 손수 만든 떡이나 빵을 가져왔습니다. 은행원이었던 강철수 씨는 재테크 강의를 자처했고 식당을 했던 이영자 씨는 요리 팁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강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저녁에 한번 모여볼까요? 낮에만 만나니까 좀 아쉬워서요. 저녁이요? 좋은데요. 이영자 씨가 바로 찬성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제가 아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첫 저녁 모임이 정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동네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저녁에요? 좋네요. 천천히 다녀와요. 식당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와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가 예약한 곳은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더 편안했습니다. 난 모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소주 한 잔씩 할까요?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소주병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건배, 우리 하모니 클럽을 위해서. 잔을 부딪히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술 마실 일도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것들이 술김에 술술 나왔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나서 남편이랑 맨날 싸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왜요? 집에 둘이서만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낮에 각자 일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다른 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은퇴 후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 답답해요. 이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술이 좀 취한 것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맨날 TV만 봐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뭐 하자고 해도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저보고는 집에만 있지 말래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강철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집사람한테 맨날 잔소리 들어요. 뭘 해도 잔소리, 안 해도 잔소리.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편했어요.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각자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 문제로 힘들어요. 부부 상담도 받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도요? 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매일 힘들어요. 은퇴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거 다 참았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늙었네요. 뭘 해도 늦었고, 뭘 해도 눈치 보이고. 맞아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 위해, 자식 위해, 배우자 위해.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어요. 이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가족들은 이해 못해요. 엄마가 왜 그러냐, 아내가 왜 그러냐 그래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2차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래방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모두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이미자,
패튀김 조용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때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마이크를 나눠 잡고 서로를 보며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네요. 슬슬 집에 가야겠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깼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술 냄새 나는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랜만에 재밌었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두의 솔직한 고백들, 그리고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의 묘한 분위기.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후로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흐렸습니다.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의 술자리 이후 모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화요일 모임에 갔을 때 모두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모임을 진행하려 애썼고 저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건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였습니다. 둘은 자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영자 씨가 무슨 말을 하면 강철수 씨가 유독 크게 웃었고 강철수 씨가 농담을 던지면 이영자 씨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등산 가는 거 어때요? 강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등산이요? 좋죠. 이영자 씨가 바로 찬성했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은 좀. 박순희 씨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요. 강요는 아니고. 결국 등산은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등산에 관심은 없었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의심이 맞는지 틀린지. 등산 당일 아침 9시에 동네 뒷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이영자 씨는 예쁜색 등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강철수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셋이서 나란히 걸었지만 점점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가 앞서갔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가며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영자 씨, 여기 손잡고 올라오세요. 험한 바위 구간에서 강철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영자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분명 일반적인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습니다. 강철수 씨가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고 이영자 씨는 과일을 나눠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분이랑 사이 좋으세요? 이영자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부럽네요. 저는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요. 요즘은 얼굴 보기도 싫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이 사람이랑 하루를 보내야 하나 싶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나이가 이러니까 용기가 안 나요. 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집사람이랑은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죠. 둘의 고백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위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거죠. 근데 가끔은 생각해요. 남은 인생이 20년, 30년인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 이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철수 씨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잘못일까요? 행복할 권리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하산하는 길, 저는 일부러 먼저 내려갔습니다. 둘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등산 어땠어요? 괜찮았어. 날씨도 좋고, 같이 간 사람들은? 응, 다 좋은 분들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음 화요일 모임에서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나란히 앉았고 자주 귓속말을 나눴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미경 씨, 저 두 사람 보이죠? 네. 저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었네요. 뭔가 있는 것 같죠? 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인생인데. 김선영 선생님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모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다른 회원들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박순희 씨는 점점 모임에 소극적이 되었고 다른 회원들도 어딘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만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먼저 나갔고 저도 나가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췄습니다. 영자 씨,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있어요. 우리 둘이서 조용히 저녁이나 할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좋아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둘 다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모임은?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모임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복잡해. 복잡해? 무슨 일인데? 말하기 좀 그래. 그냥 사람 사이 일이야.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될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수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웃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참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더더욱.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의 개인 저녁 약속 이후 모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모두가 뭔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화요일 모임에서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미경 씨, 벌써 오셨어요? 이영자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좀 일찍 나왔어요. 우리는 마침 아래층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강철수 씨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손에 들린 똑같은 카페 컵이 그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김선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요리 수업을 해볼까 해요. 제가 요리 강사 한 분을 섭외했어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찬성했고 다음 주부터 요리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나가는데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는 뒤에 남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놓고 온 척하며 다시 문 밖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남편은 토요일마다 친구들 만나러 가거든요. 그럼 그날 만나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어디요? 속초 쪽에 조용한 바닷가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쉬다 오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발소리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떨어져 섰습니다. 아, 가방 놓고 갔네요. 제가 가방을 들고 나오며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김선영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제 철수 씨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 남편이 요즘 행동이 이상하대요.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고 혹시 모임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모임은 잘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근데 미경 씨, 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김선영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씨 부인은 좋은 분이에요.
몇 년 전에 한 번 만난 적 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게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우리가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속초에 간대요. 펜션에서 하루 묵고 온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거네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화도 나요. 자기들 좋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날 오후 박순희 씨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나 진짜 못 참겠어. 무슨 일이에요? 아까 마트에서 영자 씨 봤는데 쇼핑카트에 와인이랑 비싼 음식들 가득 담고 있더라고. 밖에는 강철수 씨 차가 세워져 있고. 순희 씨, 불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네. 박순희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단톡방에 이영자 씨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닷가 석양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댓글과 함께. 하지만 사진 구석에 흐릿하게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철수 씨의 등산복과 똑같았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요즘 모임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재미없어요? 응. 좀 복잡해져서. 복잡하다니? 남편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네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죠. 그래도 이대로 두면 모임이 깨질 것 같아. 깨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 일은 억지로 안 돼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모임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커뮤니티 센터에 갔습니다. 모임 방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이 요리 강사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요리를 하다 보니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함께 야채를 썰고 떡을 끓이고 맛을 보면서 웃음도 나왔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누군가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순희 씨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강철수 씨가 이영자 씨에게 떡볶이를 떠먹여주려 했습니다. 자, 한 입 먹어봐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그만하세요. 김선영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뭐가요? 여기는 공개된 장소예요.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그냥 떡볶이 먹여준 건데. 알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불편해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자 씨가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영자 씨, 강철수 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남으세요. 저 혼자 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건 우리가 아니에요. 박순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했나? 심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죠. 모임은 일찍 끝났습니다. 남은 떡볶이를 각자 나눠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영자 씨였습니다. 미경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제발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영자 씨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영자 씨, 우리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알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뭐요?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해요? 이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방식은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배우자들도 모임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고 정식으로 만나라고요? 그게 쉽게 되는 줄 알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도 저희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모두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영자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철수 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도덕, 행복과 책임.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잠결에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싸우고 서로를 이해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모임이 파행으로 끝난 후 일주일 동안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같이 올라오던 안부 메시지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단톡방을 들여다보며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사실상 해체 직전이었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었지만 아무도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오후 1시쯤 갑자기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순희 씨였습니다. 오늘 2시에 모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고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답장을 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답장을 남기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모든 회원이 다 와 있었습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처럼 8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박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영자 씨, 두 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귀는 겁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우리 사적인 일인데, 강철수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모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박순희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영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사귀고 있어요. 고백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둘 다 배우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불륜이네요. 명백한 불륜입니다. 박순희 씨의 말에 이영자 씨가 반발했습니다. 불륜이라는 말로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사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두 분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이 모임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거들었습니다. 순희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남의 일이니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모임이 깨지고 있어요. 강철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일 저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8명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두 분의 사랑 때문에 나머지 6명이 불편해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습니다. 미경 씨까지. 이영자 씨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저도 당신 마음 이해해요. 진심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모인 건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강철수 씨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철수 씨, 이영자 씨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는 남아요. 이건 제 문제니까. 아니에요. 저도 나갈 거예요.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남은 6명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모임은 계속해야죠. 우리 때문에 시작된 모임인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박순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이영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뭐라고요? 누가 남편한테 전화했나 봐요. 오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이 지금 너무 화를 내면서 이혼하자고 해요. 영자 씨, 나 어떡하면 좋아요? 자식들도 알게 됐어요. 다들 저한테 실망했대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집 근처 공원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나 급하게 나갔다 와야 돼. 무슨 일이에요? 모임 사람이 큰일 났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영자 씨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와락 안겼습니다. 미경 씨, 나 어떡해. 모든 게 끝났어요. 가족도 잃고 모임도 잃고 철수 씨도 연락이 안 돼요.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요. 남편분이랑 이야기해 봐야죠.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가족이잖아요. 이영자 씨를 겨우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급했어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서 있었던 일, 이영자 씨의 상황, 모든 것을. 남편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겠어요. 응. 모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게.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죠? 우리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영자 씨와 강철수 씨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습니다. 외로움이, 공허함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무서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영자 씨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외롭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철수 씨와 이영자 씨가 모임을 나간 뒤 남은 6명은 어색하게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미경 씨시죠? 저는 강철수의 아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일로.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강철수 씨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임에 다니는 여자분이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 다 봤어요. 이영자라는 분이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3달. 강철수 씨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35년 됐어요. 세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한 번도 남편한테 창피한 일 시킨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세요? 잘못은 남편이 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비밀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자 씨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소홀히 대우받고 그래서 제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빼앗았다기보다는 서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했던 위로요?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철수 씨 아내의 분노가 정당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줬나? 집을 제대로 안 돌봤나? 남편을 무시했나?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늙어서요? 예쁘지 않아서요?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강철수 씨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혼하기도 무서워요. 이 나이에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그날 오후 이영자 씨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 부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그래서요? 남편은 지금 이성을 잃고 짐 싸서 나가래요. 이혼하자고 해요. 자식들도 다 알았어요. 딸이 전화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씨는요?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한테 들켰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영자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집 근처 찜질방이요.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이영자 씨는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나 어떡해. 모든 게 끝났어요. 가족도 잃고 철수 씨도 연락 안 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일단 진정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진정이 돼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영자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자 씨, 여기서는 안 돼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해줘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영자 씨, 사랑한 게 잘못이에요? 행복하고 싶었던 게 죄예요? 잘못됐다는 건 영자 씨도 알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알았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철수 씨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철수 씨는 뭐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아마 부인한테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이영자 씨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생각엔 어때? 영자 씨가 불쌍해? 불쌍하죠. 하지만 자업자득이기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 사람 감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알아요.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실망한 적 없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궁금해서. 35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 당연히 있죠. 사람인데. 근데 생각하는 거랑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배신 아니야? 아니에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배신이 아니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모르겠어. 다들 불행해 보여서.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잖아요.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영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긴급 모임 소집할까 해요. 오늘 저녁에 모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 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모임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저녁 7시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습니다. 6명 모두 나왔습니다. 강철수 씨도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김선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강철수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 할 말 있다고 했죠? 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모임 분위기도 망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자 씨는요? 박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랑은 끝났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인분은 어떻게 됐어요? 부인이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이혼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혼자 버려진 거네요. 박순희 씨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제가 비겁한 건 압니다. 근데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김선영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철수 씨가 나가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어떻게 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도 당분간은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상처받았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모임을?
해야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희망이었던 모임이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영자 씨의 눈물 같았습니다. 강철수 씨가 모임을 떠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5명은 매주 화요일 여전히 모였습니다. 처음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어쩌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김선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누구요?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예요. 문이 열리고 이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영자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영자 씨. 김선영 선생님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려고 왔어요. 이영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모임이 망가졌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했어요. 1달 전에 정리됐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식들이랑도 연락이 끊겼어요. 딸은 아직 저를 용서 못해요. 아들은 가끔 전화는 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힘들었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지난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어요. 집도 나와서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울었어요. 철수 씨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연락 없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키느라 힘들 거예요. 이영자 씨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좀 괜찮아요. 처음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선영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은 걸로 당분간은 살 수 있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베이커리 일자리 하나 알아봤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베이커리요? 네. 젊었을 때 제빵 일한 적 있거든요. 시급은 얼마 안 되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영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여기 다시 나와도 될까요? 정말 외로워요. 여러분이 그리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순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영자 씨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요. 모임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자 씨도 피해자 같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순희 씨, 저도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모임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모임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웃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더 진솔해진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이영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경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처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미경 씨가 그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미경 씨가 있어서 버텼어요. 그때 미경 씨가 찜질방까지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요. 저는 철수 씨한테 매달리면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찾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65살이지만 아직 20년은 더 살잖아요. 이혼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자유예요. 이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영자 씨 봤어. 그래요? 어땠어요? 많이 달라졌더라. 힘들었겠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 다행이네요. 그 사람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괜찮은 거 맞죠?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이번에 정말 힘들었죠? 근데 배운 것도 많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요. 서로 솔직하게 존중하면서.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 모임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은퇴했는데 외로워서 모임을 찾다가 여기를 알게 됐어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김선영 선생님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영자 씨도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것, 새로 일을 시작한 것, 다시 시작하려는 것. 새로운 회원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은퇴하고 나서 아내랑 관계가 정말 안 좋아졌거든요. 매일 싸워요.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모두 비슷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박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퇴하고 텅 빈 달력을 바라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제 달력은 빼곡합니다. 화요일 하모니 클럽 모임, 목요일 남편과의 영화 관람, 토요일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작은 것들이지만
제 삶을 채워주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원 정미경이 아니라 그냥 정미경으로서의 저를.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분은? 좋은 분이더라.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됐네요.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준비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정말요? 남편이 요리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즘 당신이 많이 바쁜 것 같아서 제가 도와야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 관계를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 나랑 살면서 행복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아요. 가끔 답답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퇴 후 저는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작,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시작, 새로운 꿈을 꾸는 시작.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위기를 겪었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했습니다. 더 진솔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영자 씨는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서로 손잡고 일어서면 되니까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화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하모니 클럽 모임.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텅 비었던 달력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워나갈 것이라는 걸. 의미 있는 것들로, 소중한 것들로.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은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 삶이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